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보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여름 신서비스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행 전반으로 확대하는 거대한 호스피털리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숙박의 대명사가 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로드 아일랜드 스쿨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미대생 브라이언 첼스키와 조 게비아, 그리고 그들의 룸메이트였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이선 블레차르치크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브라이언 첼스키는 비싼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컨퍼런스 기간 자신의 집에 에어미트리스를 설치하고 이를 미국식 민박집인 베드앤블랙퍼스트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음을 발견한 그들은 이를 누구나 자신의 집으로 숙박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듭니다. 2008년 8월 11일 나온 에어베드 앤드 블랙퍼스트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줄여서 에어비앤비가 되죠. 미대생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이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세계 최고 스타트업 육성기관 Y콤비네이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9년 겨울 Y콤비네이터의 배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스타트업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Y콤비네이터는 6%의 에어비앤비 지분을 받았는데 이는 지금도 Y콤비네이터 최고의 투자 중 하나가 됩니다. Y콤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으면서 에어비앤비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있었죠. 2009년 4월 미국 최고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털로부터 6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받고 2010년 그레이락 파트너스와 세콰이어로부터 72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받습니다. 2011년에는 A6인즈와 제너럴 캐틀리스트 등으로부터 1억 1,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2014년에는 TPG 캐피털로부터 4억 5천만 달러, 2015년에는 15억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Y콤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은 것이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에어비앤비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장에 올인합니다. 이때 에어비앤비의 성장 전략은 브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유럽에서 확장을 준비하던 에어비앤비는 윈두라는 유럽 카피캣을 만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그대로 베낀 회사였죠. 이 회사를 인수하는 대신 에어비앤비는 2012년 마케팅 예산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윈두를 침몰시킵니다. 이때 에어비앤비의 시장을 빼앗긴 윈두는 결국 2018년 문을 닫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에어비앤비의 점유율을 공공히 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지만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유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비앤비의 공격적인 유럽 시장 확장은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콤비네이터를 만나고 세콰이어의 투자를 받기 전 에어비앤비는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공유 숙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사업 모델이 되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했죠. 가장 큰 의심은 사람들이 과연 일면도 없는 사람들의 집에 묵을 것이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면도 없는 사람들을 내 집에 들일 것이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고 조금씩 에어비앤비는 보편적인 숙박 형태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다양한 에어비앤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숙박객으로 인해 호스트의 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한 보험을 에어비앤비가 가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제도가 슈퍼호스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높은 평점과 리뷰를 얻은 호스트들을 슈퍼호스트로 지정해서 그들을 밀어주었는데요. 처음 에어비앤비에 숙박하는 사람에게 슈퍼호스트는 신뢰할 만한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슈퍼호스트는 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수익은 일반 호스트보다 64%나 높습니다. 1년간 슈퍼호스트들이 얻은 수익은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호스트의 약 20% 정도가 슈퍼호스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30%에 달합니다. 슈퍼호스트는 에어비앤비로 생계를 영위하는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들은 작은 기업이 되어서 에어비앤비 전반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슈퍼호스트의 부상으로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을 등장했는데요. 바로 에어비앤비 청소 사업입니다. 기업형 슈퍼호스트에게 필요한 청소만 전문적으로 해준 업체가 등장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슈퍼호스트는 플랫폼 내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의 발전에 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스스로가 공유 숙박이라는 새로운 교문과 시장을 열었고 기존의 숙박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사업은 초기에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그레이 존에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묵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더 이상 에어비앤비도 그레이 존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호텔, 여관 등이 속한 숙박업은 다양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규제도 존재하고 어떤 도시의 경우는 별도의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 숙박은 사실상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도 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많은 도시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가 생겼고 프랑스, 뉴욕, 바르셀로나, 베를린 등 대도시에 하나둘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도심주택의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규제를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인과 시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2015년 에어비앤비의 우호적인 애드리 후보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에어비앤비는 공식적인 합법화의 기회를 얻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단기 임대법을 도입해 호스트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4%의 임시 숙박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에어비앤비에 독이 되었는데요. 호스트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의 벌금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죠. 에어비앤비는 샌프란시스코시를 소송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도시와 에어비앤비는 합의에 이르고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과 숙박세 납부를 에어비앤비가 대신 해주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도시에서 도시 당국과 때로는 갈등을, 때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숙박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핵심임을 알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간 것은 에어비앤비가 지금처럼 성공하고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된 것은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2020년 에어비앤비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코비드-19죠. 아무도 여행을 다니려고 하지 않자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폭락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의 25%를 정리해고하고 핵심이 아닌 사업도 중단합니다. 당시 에어비앤비의 미래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는 그동안 투자를 받은 돈으로 계속 성장만을 해온 에어비앤비를 추스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팬데믹은 잠잠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심지어 2020년 12월에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코비드-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오히려 상장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매출 33억 8천만 달러였던 에어비앤비 매출은 2024년에는 111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코비드-19는 에어비앤비에게는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회사를 정비하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의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2020년 상장한 에어비앤비의 상장 이후 주가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5년간 오히려 5%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공유로 유명한 우버는 지난 5년간 163%나 올랐고 기존 업계에서 에어비앤비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부킹홀딩스는 225%나 올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13일 전 세계 기자와 인플루언서를 LA에 초대해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과 여행지 체험 상품만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셰프, 간편식, 케이터링, 사진 촬영, 마사지와 스파, 퍼스널 트레이닝,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까지 총 10개 분야의 서비스를 마치 호텔처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에어비앤비 주가를 올리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에어비앤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어비앤비가 단순한 숙박 공유를 넘어 우버처럼 막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킹홀딩스에도 밀린 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